교재 8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유형자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부분은 5번째 챕터입니다. 5번째 챕터이고요. 시험 목적상 매우 많이 출제되는 단락이기도 해요. 네, 유형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이 많이 출제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형자산 취득 요건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아주 다양해요. 그것 때문에 출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업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형자산 사고 파는 부분은 실제 내가 한 회사에서 조금 오래 다녀야 사거나 파는 걸 보실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사고 파는 일을 자주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내지만 업무에서는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사고, 언젠가는 파는 행동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유형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유형자산은 지금 5번째 챕터에 들어가면 7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배우실 부분은 유형자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유형자산의 종류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원가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느끼는 게 이 세 번째에 등장하는 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유형별 회계 처리라고 해서 아예 저희가 뭐 별도로 항목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거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에 또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출이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라고 배우실 건데 요 자본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회계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세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은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 감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가지고 온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역사적 원가주의로 장부에 계상을 했다라가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것만큼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가치 감소만큼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그 해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도 우리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적정 부분에 또 해당되는 게 감가상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는 손상차손이한 게 나오거나 또는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 이후에 또 다른 측정 방법 부분 때문에 나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1급에서 물어보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본강좌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무 2급에서 나와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세무 2급에서부터 출제가 되는 세무 2급, 세무 1급.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별도의 강의로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간 팔겠죠. 네, 그 파는 게 매각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도 취득하는 부분,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결산 때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크게 구성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유형자산 의의와 종류,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의의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항상 따라드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형자산은 단기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자, 요것 때문에 우리 앞에 했었던 거 하나, 저희 복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중요성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할까요? 회계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 이론에 가서 봤더니 우리는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회계 정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이 회계의 질적 특성이랑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본문에 별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면 유사한 성격끼리 묶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 중요성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명목으로 보여지는 거로 끝낼 건지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산 처리할 건지 비용 처리할 건지에 대한 구분은 금액과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인데 금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격만으로도 중요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용과 자산의 중요성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소모품처럼 보여지는 부분 중에요. 뭐가 있을 거냐면 회사에서 휴지통을 구입했다. 쓰레기통을 구입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또는 휴지통을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휴지통을 장기간에 걸쳐서 쓰는 건 맞아요. 네,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나 이 휴지통을 장기간에 걸쳐서 쓰는데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다라면 자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라면 나 비용 처리하고 끝낼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휴지통이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유형자산에 무엇으로 처리할 거고요. 비품이라는 걸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거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낼 건데요. 그러면 소모품 B라는 거로 처리하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성 얘기를 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냐면 중요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휴지통도 누가 봐도 여러분 1년 이상 써요. 그쵸? 부서져서 없어질 때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시험에서 25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도요. 25만 원짜리 뭐 산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프린트기를 샀대요. 그래서 프린트기가 고장나서 나는 프린트기를 25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25만 원을 지금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 야 그냥 소모품비 처리하고 끝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또 고민하죠. 아니 왜? 근데 프린터기 25만 원짜리 소위 말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고치는데 7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생각할걸요. 나 한 3년 썼어. 또는 2년 썼어. 근데 7만 원이 고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 사자라고 하지 그걸 고치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야 7만 원이나 고치면 2년이나 썼고 야 그 가치가 뭐가 있다고 야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야 거기다가 10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안 고치려고 하죠. 7만 원 정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안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 그 비용까지 들여서 고칠 만한 그 부분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 프린터기를 비품으로 많이 출제를 하지만 현실에 가시면 소모품비 처리하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은 모든 요건을 회계 입장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비용 처리하세요라는 문구가 없으면 중요하다라고 보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휴지통은 절대로 이 부분은 비품으로 절대 처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 물리적인 실체가 있구나. 눈에 보인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자산이고요. 우리는 몇 년 이상을 사용한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 자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화폐성 앞에 B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화폐성, 장기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비화폐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바뀜에 따라서 가격의 가치를 매번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존에 5,000원 주고 샀던 애가 지금 시장에서 7,000원이라고 해서 내가 5,000원 주고 샀던 애를 7,000원 바꾸는 행위는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하려면 뭔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꾸는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비화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 가면 화폐성을 하나 배웁니다. 무역회사에서 쓰는 화폐성이 있어요. 외화요. 자, 이 외화는 어제의 외환시장에서의 환율과 오늘의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당연히 달라요. 그럼 환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원화의 가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럼 그 가치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린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화폐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부분들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영업활동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영업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가 재화를 생산하거나 재화를 판매하거나 또는 노동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는 거, 제공하는 거, 그런 걸 용역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용역을 제공하는 거 또는 타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빌려주는 거, 임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자체적인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산이나 판매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 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회사 본사 건물을 가지고 있다.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무엇하고 있다? 우리 임대하고 있어요. 우리 기계라는 걸 무엇하고 있다? 빌려주고 있어요. 임대하고 있다.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리스라는 사업도 있죠, 여러분. 리스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요, 토지부터 건설적인 자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그냥 땅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뭐 대지, 임야, 전답, 여러분 전답은 논밭이네요. 아니, 논밭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 여러분 농업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농업회사들은 농사 지어서요, 거기서 수확한 거를 팔기도 해요. 그리고 남이 수확한 걸 계약재배로 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회사가 자기들 회사의 명의로 된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거기서 농사 지어서 무엇하겠다? 팔겠다. 1차적으로 그대로 팔 수도 있고 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답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잡종지락에서 뭐 이쪽 저쪽에 들어가지 않는 나대지처럼 나와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토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실제 가지고 있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토지는 비영구성이 아니라 토지는 영구성이에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토지가 깎여져 내려가도 그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구성을 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토지를 놓고 봤더니 가치가 떨어지기보다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감소라는 부분은 사실상 측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건물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부분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구축물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건물과 구축물을 나눠서 보는 건 건물은 땅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물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요. 건물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중앙 냉 난방 장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도 여러분 무엇 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이런 표현 쓰시죠. 그러면 그 시스템 에어컨은 에어컨을 별도로 사서 여러분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장에 그 부분이 들어와서 설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건물 자체에 냉 난방 장치가 아예 우회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건 건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냉 난방 장치를 우리가 별도로 구입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구입했다, 온풍기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그런 건 비품이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별도로 구입한 온풍기라든지 에어컨은 뭐가 맞다? 비품이 맞지만 우리 건물 자체, 소위 말해서 천장에 거의 대부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붙어 있는 냉 난방 장치라든지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식의 부분들은 모두 다 건물로 취급합니다. 아니 전기통신이 왜 들어와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CCTV도 중앙에서 제어하고 중앙에서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구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면 건물이 여기가 A가 있고요. 또 다른 건물 B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회사 건물이래요. 그래서 이 중간에 구름다리를 놓았대요. 한동안 이런 건물이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유리통으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보일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쇼핑타워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개의 건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근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게 구축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건물과 구축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구축물은 교량 또는 뭐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또는 굴뚝 또는 정원 설비 뭐 이외에 토목 설비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걸 구축물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원이 있는 건물하고요. 정원이 없는 건물 달라요. 그리고 정원에 우리는 나무가 있다. 여러분 우리 건물 파실 때 그 나무값도 다 받아요. 네, 다 받습니다. 제가 가끔 수업할 때 조선소나무 얘기하거든요. 조선소나무가 생각보다 시가가 상당히 비싸요. 네, 조선소나무 자체가.
그래서 조선 소나무 자체가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 왜 나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기형학적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형태가 조금 이렇게 곧게 뻗은 나무가 아니라 형태가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꼬불꼬불한 형태들 그런 나무들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격을 다 책정해서 건물 팔 때 모두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원 설비도 중요하죠. 자, 기계 장치는 생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기계라든지 운송 설비로 갖고 있는 부분들 또는 거기 붙어 있는 부속 설비들을 우리는 기계와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자, 차량 운반구는 차량과 운반구가 붙어 있는 부분. 그래서 발 4개 달린, 발 2개 달린 또는 우리 뭐 지게차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오는 게 차량 운반구입니다. 비품은 그냥 집기 비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컴퓨터 또는 온풍기 또는 에어컨 또는 책상, 뭐 의자 이런 부분들이 비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은요. 유형 자산을 난 무엇하고 있다? 아유, 만들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출한 금액이 아직 건물이 무엇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부분? 아,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요. 무엇을 지급했다? 계약금을 주었고요. 그리고 계약금 지급하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우리는 중도금을 준다라고 또 약정을 했겠죠. 그래서 중도금에 갔더니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완공이 되면 뭘 주겠다? 잔금을 치르겠다. 잔금을 치르면 드디어 나는 뭐가 생긴다? 건물이 하나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완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한 건 미리 준 돈은 맞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리 준 돈을 선급금으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선급금 못 써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로 간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건설하는 과정 중에 건물은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거 계약서에다 명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처음 주는 게 대부분 계약금을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몇 차로 주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완료가 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에 주는 돈을 중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무엇하겠다. 완공이 되면 건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건물로만 출제를 해요. 근데 현실에 가보시면 가끔 기계장치도 건설 중인 자산을 썼다가 기계장치로 대체하기도 해요. 근데 오랜 시간 걸려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치도 들어올 수 있고요. 구축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건물로만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현실은 그렇다. 시험은 건물을 포커스로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쓰는 건 계약금과 중도금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을 할까요? 우리는 가치 감소에 대한 건 사용한 것만큼의 관점이에요. 그럼 아직 건물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자산을 두시고 이 부분도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크게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와 그래서 얘는 크게 나누면 나 유형자산 외부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외부 구입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가 건설이라는 얘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가 건설 또는 이거는 여러분 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제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갑니다. 자, 우린 일반적으로 외부 구입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럼 외부에서 구입했다라고 하시면 우리 외부에서 구입할 때 여러분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게 매입가액이겠죠. 그래서 그 매입가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가지고 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가지고 와도
설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우리 설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시험 테스트를 또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내가 사기는 하지만 내 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라고 해서 제세공과금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무엇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본연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된 취득, 부대 비용을 무엇해 주셔라? 가산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매입가에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반드시 가산하셔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것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여러분. 뭐가 붙냐면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매입 할인을 빼줘라. 할인? 우리 여러분 할인이 무슨 의미였었죠? 할인. 조기 결제 여러분. 자, 그래서 유형자산도 조기 결제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기 결제가 있다라면 그 조기 결제로 인해서 나오는 할인이 있으면 우리 취득원가에서 할인을 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매입 할인도 뺀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요거 빼는 부분 말고요. 우리 뒤에 가면요. 또 등장한 용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기본 큰 틀로 얘기할 때는 매입 할인까지만 나오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추가될 용어는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의 세부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취득 원가로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량 운반구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인데요. 기계장치, 건물 이렇게 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과 설치비.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대부분 기계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기계.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라는 걸 구입했다고 해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기계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비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에어컨이요. 회사가 에어컨을 구입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컨을 구입하시면 여러분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를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에어컨을 구입할 때 구입은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설치비 별도로 기사분 오시면 주셔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에어컨을 구입하는 데는 설치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저는 150만 원의 비품이 있지만 그 비품에 에어컨 기사가 와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아유 고객님 20만 원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겠죠. 그 20만 원 다 뭐냐. 그랬더니 설치하러 오신 분들의 몸값이 또 필요하죠. 그럼 그 몸값에 그리고 우리 왜 설치할 때 뭐 구리 같은 거 막 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밴딩 치는 것처럼 해서 그럼 그것도 다 자재비 주셔야 돼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합쳐서 2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왜 실외기 설치한다 그럼 실외기에 뭐도 사요 여러분? 철제통도 사잖아요. 자 그런 비용들 다 지불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당연히 공장에 기계 설치할 때도 그런 식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다 우리는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거를 수수료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또는 기계장치. 자, 그리고 외부 운송비와 취급비. 자, 우리 뭔가를 사가지고 오는 부분에 운반비를 지불하거나 수수료를 낸 적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운반비라는 거를 냈다라면 기계를 운반하는데 비용 냈다? 저희 이번에 공장에서 쓰는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를 저희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직접 수입할 때 운반비를 우리가 지불했다? 그럼 기계장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는 이 운반비를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입하면 자동차 그 구입하는 부분에 물품 세금 말고 이렇게 써놓는 비용이 있어요. 탁송료. 여러분 이 탁송료도 운반비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출고가 되면 그 출고된 자동차가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죠. 그럼 그 갖다 주는 부분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 걸 탁송료라고 해요. 그럼 얘도 뭐가 된다?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무슨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 낸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 자, 여러분 설계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설계는 대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저 건물 하나 짓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설계 수수료를 지불할까요? 안 할까요? 지불하죠. 그러면 설계사한테 지불하는 건물 설계 수수료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설계소수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뭐 취급비로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는 뭐 설계와 관련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수료 용어 때문에요. 근데 취급비 쪽에 이제 더 속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건물 설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왜 토지라든지 뭔가를 구입할 때 여러분 우리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뭐 달라고 해요, 여러분? 중개 수수료 달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중개 수수료. 그럼 여러분 이 중개 수수료도 무엇에 해당이 된다? 취득 시 부대 비용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소개하고요. 구입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들이 수수료를 받아가면 아유, 이러면 저 여기다 왜 여의라고 썼을까요?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의가 아니라 아이가 맞겠죠, 여러분? 이 중개는 이 중개가 맞습니다. 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우리는 토지라든지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도 증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는요, 이 차입 원가는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차입했다고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차입했으면 저는 뭘 줘야 될까요? 차입한 부분에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자 비용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달라? 취득 원가로 보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 그런 걸 우리는 차입 원가를 자본화 시켜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는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여러분 돈 돌리는 목적이 있어요. 운용자금을 빌린 건지 시설자금을 빌린 건지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시설자금으로 빌리는 돈들이 대부분 자본화 대상에 해당되는 차입 원가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에 용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업무에서는. 시험은 건드는 출제자가 있고요. 건들지 않는 출제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출제자들은 뭐만 붙이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로 회계 처리하세요.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화 대상으로 들어오는 이자 비용은 벌써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빌릴 때. 왜냐면 운영자금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운영자금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시설자금은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법에서도 문제가 돼요. 제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법이요. 그래서 법인세에도 강제성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시험도 자주 냅니다. 네. 자, 그 다음 5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취득세 등 취득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여러분, 이 취득세 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취득을 했더니 저는 이 돈이 제일 아까운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자동차를 샀더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자동차를 샀더니 우리 지자차에 가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구청, 그럼 구청에 가서 이런 무엇해요? 저 자동차 등록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취등록세 내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그리고 제가 건물을 샀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주택 구입하시면 자 회사는 건물이든 주택이든 회사가 주택을 살 일이 있어요? 살 수 있죠 여러분. 네, 회사가 주택 사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여러분 주택을 임대하는 업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기숙사로 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뭐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이든 상가든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건물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샀다? 토지를 샀다. 자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샀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 비행기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배라고 얘기하는 선박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죠. 아니 여러분 비행기를 운행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잖아요. 선박을 운행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시험이 안 나오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주 볼 일이 없죠. 제가 비행기를 회사가 갖고 있는 거로 보려면 대한항공에 입사하시거나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시거나 이런 데 가시면 되죠. 그러면 그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 구입을 하면 내 거라는 명의 등록할 때 취등록세 등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되죠, 여러분. 그거는 취득 원가로 갑니다. 자, 6번째. 우리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요. 국가가 무조건 사라고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채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더라. 여러분 제가 불가피하게라고 붙여드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너 이거 안 사면 너 등록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제 거로 명의 등록한다라고 하면 취등록세 얼마 내라고 하는 지로를 하나 뽑아주면서 무슨 부분 이거 공채 사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국공채를 또 사죠. 그래서 우리 구청 옆에 가면 꼭 은행들이 하나씩 붙어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 그 은행에서 가보면 데스크 창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국공채 사는 창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사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사든 회사가 사든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국가가 사라고 하니까 난 살 수밖에 없는 강제 매입 채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강제성을 띄어요. 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안 사면 아예 내 거로 등록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매입 증서를 보여줘야만 되거든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살 때 지불하는 매입 금액과 시장에서 움직이는 무슨 금액이 현재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등장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르다는 금액의 차액이 있으면 그것도 뭐로 가야 된다? 취득 원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고요? 5번에 있는 제세공과금 발생되는 자산을 구입할 땐 이거 강제성이 다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건물을 살 때, 토지 살 때, 비행기 살 때, 선박 살 때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7번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운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운전비. 자, 시운전비는 우리 테스트 비용이에요.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지를 보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 재밌는 건 시험은 이 시운전비를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기계 가격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기 얼마를 썼다. 또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와서 휘발유를 넣어서 작동을 시켰다. 기름 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도 다 뭐로 본다? 시운전비다. 전 제일 재밌는 건 주유소에서 기름 사오는 건 딱 얼마큼 사서 얼마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로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요. 이 시운전비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나 주유소에 가서 기름 50만 원어치 사왔거든. 그 50만 원은 기계에 무슨 부분? 시운전비로 썼어. 또는 생산품의 시제품 부분이 잘 생산되는지 사용하는 데 썼어. 이러면 우린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게 시운전비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런데 이 시운전 과정 중에 여러분 제품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생산이 될 때까지 테스트하는 비용을 다 시운전비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가 있더라. 시제품이 있더라. 근데 이 시제품을 시장에 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운전비가 50만 원이 들어갔고요. 시운전비는 50만 원이 들어갔고 이 시제품을 팔아서 우리 매각한 금액이 4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4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시운전비는 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고 얼마만 원가에 가산하면 된다? 10만 원만 가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매입 할인까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무슨 부분? 시운전 과정 중에 무슨 부분? 시제품이 있었고 그 시제품을 무엇했다라면 매각한 게 있다라면 그 매각액은 무엇할 수 있다? 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안 붙이는 건 여러분 시제품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시운전을 해도요. 시운전해도 그거 매각하지 않는 회사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무엇해라? 아유 그거 빼고 가셔 가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엔 안 씁니다. 별도로 단서를 달죠. 자, 그리고 8번째 부분은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원가가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처음부터 가산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를 조금 도와드린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으시냐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요. 어디를 봐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역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들. 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제 고향이겠죠. 제 고향 근처에 실제 거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쪽으로 많이 왕래가 있었는데 다른 쪽에 도로공사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저희도 집에 갈 때 사실 그쪽 도로를 이용하고 근데 그 도로에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한쪽 산이 다 깎여서 뭔가 매립하는 적들이 있고 큰 철문들이 생겨서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로 봤을 때는 저희 동네 지역구는 아니에요. 저희 시골집에.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한동안은 정말 그 쓰레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뭘 해요, 여러분? 보상금이 붙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인근 주민들까지 뭐 보상금 얼마를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 쓰레기 매립장이 일정 부분까지 계속 매립하는 게 아니라 매립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한계가 되면 그 매립장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썼고, 자, 정리가 다 끝나지면 그 부분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매립하기 전으로 복구해줘야 돼요. 복구 비용 들어가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30년을 쓰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했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그대로 그걸 놓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점을 많이 주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많은 피해가 생길까 봐 다 두려워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 그 기간이 끝나면 처음 상태로 다 돌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 비용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또는 이 부분 또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매장을 하나 얻어서 해요. 그리고 음식점 들어갔을 때 공사를 했겠죠.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공사. 자,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고 그분들 거기서 매장 하시다가 빠져나가면 원래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으로 무엇 해야 돼요? 계약서 명기하죠. 다 완성복귀 하고 나가라고. 그럼 그 비용이 실제 무엇으로 내 건물이었었다라면 그분들은 그거를 무엇으로 시설장치라는 부분으로 뭔가 별도의 계정을 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비용 처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철거할 때 다 무슨 처리했을 거예요? 다 비용 처리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건물이었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구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설장치에 대한 부분을 했었을 때 인테리어 공사했던 게 구축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구축물로 자산 처리했다가 우리 거기서 빠져나올 때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철거 비용까지도 구축물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원상에 해당되는 복구 원가 같은 경우는요, 차변에 구축물을 썼다라면 대변엔 우리 그 복구에 대한 충당부채라는 별도 계정을 쓸 수 있는 회계적인 입장의 계정이 있어요. 근데 8번은 일반 기업에서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출제합니다. 8번은 제가 다 출제한다는 얘기는 실기까지 다 출제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8번은 실기 출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요거는 제가 노파심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마세요라는 것 때문에 노파심에 이제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절대 보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아닌 부분이요. 우리 5번에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 그럼 국가한테 내는 제세공과금 모두가 취득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는 제세공과금의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재산세나 이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 부분은 절대로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럼 얘 뭐로 가요 여러분? 세금과 공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고료는 창고료 가시고 보험료는 보험료로. 자, 이 창고료나 보험료는 내가 구입해서 갖고 있는 과정 중에 별도의 창고료가 나갔다. 그럼 그냥 창고료 나가야 되고요. 보험료를 지불한 게 있다. 이러고 우리 공장에 불나면 그쵸? 우리 기계장치 불나서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처리하시고 끝내셔야 되겠죠. 취득원가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우리 가끔 이거 물어보신 분은 있어요. 우리 아까 이 취급비라는 부분 얘기할 때 제가 운반비하고 수수료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요.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정 중에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여러분 수입하는 과정 중에 나간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 기계장치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험료는 기계장치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되셨을까요? 그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린 이 부분은 취득 후에 나온 부분이에요. 취득 후.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자, 공장을 중축할 목적으로 500만 원의 토지를 구입하고, 여러분, 우리 구입한 목적 좋죠, 여러분? 나 공장 지을 거야. 그리고 뭐 샀다? 토지를. 그럼 우리 무슨 자산이다? 당연히 유형자산이다. 라는 게 결정이 끝나죠. 그럼 유형자산이면 계정가은 뭐로 간다? 토지. 제가 이거 왜 다시 강조할까요? 투자자산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을 이체했다는 얘기니까 보통예금은 감소. 그리고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낼 수도 있고요. 각각 낼 수도 있습니다. 업무는 절대로 같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토지는 토지를 나한테 판 사람한테 돈 줘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에 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점이 같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내고 싶은 대로 냅니다. 같이 사면서 같이 돈 생겼다 그럼 같이 가세요. 자,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 제세 공과금 10만 원이 있었고요. 그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은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엔 토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취득 원가로 가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패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건설입니다. 자, 자가건설은 시험은 건물을 중점적으로 내니까요. 우린 건물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건설은 건설 중인 자산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자, 건설이나 제조에 사용된 직접 재료, 원가가 있을 거고요. 우리 공장 건물 짓고 있어요. 시멘트 구입했어야 되겠죠. 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하는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 전기라든지 우리 시멘트 여러분이 손으로 비비실 거 아니죠? 그럼 네미콘을 빌려 쓰셔야 되겠죠. 또는 네미콘을 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멘트를 실질적으로 무엇하고 있는 실제 비벼서 팔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 차, 두 차, 세 차 주문해서 이런 표현 하겠죠. 자, 그래서 빌려 쓰든 아니면 직접 비벼서 쓰시든 뭐 어쨌든 그런 비용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건물이 지금 짓는 과정 중까지는 요거겠죠. 그러면 계약을 하고 중도가 있고 잔금을 치르기까지가 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 명의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명의 등록하는 과정 중에 취득 부대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취득 부대 비용까지 써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건물은 뭐 다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직접 지을 건지 아니면 내가 짓는 건 맞지만 우리가 건설이 전문이 아니니까 건설이 전문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자, 건설 원가가 발생한 시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공장 건물 신축, 공사 대금 중 우리는 계약금 5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었다라고 하면 우린 반드시 차변에 누굴 써달라? 건설 중인 자산을 써달라.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여러분, 우리 계약금도 주고 마지막 잔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중간에 중도금을 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놨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쌓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완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완공돼서 공사대금 잔금 얼마를 우리 25만 원을 잔금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잔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무엇해라? 대체하다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조건만 보시면 우린 어느 변에 있었던 차변에 있었던 건설 중인 자산은 대변에 가서 상계가 되고요. 우린 차변에 건물이 생겨야 되겠죠. 자, 그럼 잔금 25만 원 준 거 우리
대변에 현금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적인 자산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의 건물이 우린 새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등기를 낼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 있었다라면 그것 또한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교재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유형별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 따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 92페이지 가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라는 게 등장이 됩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에 우리는 무엇이 있더라? 또 다른 지출이 생기더라. 그럼 그 지출은 무슨 지출과 무슨 지출로 나눠서 가자. 우리는 자본적 지출과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무엇하자? 나눠서 가자. 자, 자본적 지출이란 부분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본을 무엇하여라? 증가시킨다는 표현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익을 무엇한다?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려면 결론적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아야 자본이 증가할 거고요. 수익이 감소하려면 실제 비용 처리를 하면 수익이 감소합니다. 결과는 좀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은 지금 자산 처리를 하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자본적 지출은 자본을 증가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T계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 자리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 처리하면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그리고 상대편은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채가 불변이라고 했을 때 자본이 증가하면, 죄송해요. 자산이 증가하면 우린 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의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걸 자본적 지출이란 표현이고요. 자, 수익적 지출은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안 그릴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 할게요. 자, 그래서 수익 감소란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자산 처리하는 결론은 됐고요. 자,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생산 공정을 무엇하거나 채택하거나 또는 기계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자, 여러분 성능이 개선되었다? 여러분 성능이 개선되면 우리는 누가 좋아진다? 생산성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럼 기존보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가 되고요. 그 매출 증대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부분? 수익 창출도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오는 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으로 우리 나오는 용어가 생산 능력이 무엇되었다? 증대되었다.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내가 5년 정도 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엔진을 교체했더니 10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5년밖에 못 쓴다는 게 5년이 더 연장돼서 10년이 됐대요. 내용 연수 연장. 또는 뭔가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가가 상당히 절감되더라. 기존의 원가가 들어가는 게 우린 50만 원이었다라면 그 바꿈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 20만 원이 돼서 30만 원만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품질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것처럼 보자. 그래서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으로는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여러분 똑같은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A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이게 두 가지가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시장에 나와서 팔린다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이 더 비싸겠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더 비싸지 않아요? 아, 여러분 우리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모든 조건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한 아파트와 리모델링 안 한 아파트 누가 더 비싸요?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더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또는 난방 장치가 설치가 되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래 용도를 변경을 해서 우리는 개조했다. 여러분 개조라는 건 완전히 딴 거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절단밖에 안 되는 기계였어요. 근데 절단이 끝나면 요만큼 나오면서 우리는 뭐도 되더라? 포장도 돼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기존엔 절단한 거 가져다가 포장을 따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절단하면서 포장이 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건 인건비 절감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이동의 거리도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성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개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개조자가 붙으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빌딩에 피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개량이나 확장이나 증설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량이나 확장이나 증설로 인해서 우리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다라고 결론이 나진다라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무엇으로 봐라?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그럼 여러분 취득원가 가산하는 게 또 하나 늘잖아요. 자,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에 취득시 부대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취득 후 지출에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취득원가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른 부분. 그리고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산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인지 아니면 차량 운반구인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야 되겠죠. 또는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대변은 별 의미가 없어요. 돈 줬으면 현금 줬는지 보통 예금에 나갔는지 당좌투표 발행해 줬는지 돈 아직 안 줬으면 뭐 미지급금 처리할 건지 이기 때문에 대변보다는 차변에 누굴 쓸 거냐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수익적 지출입니다. 아까 제가 수익적 지출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은 수익을 우리 실질적으로 수익이 무엇되는 감소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익이 직접적으로 감소되는 건 아닌데요. 왜 감소된다고 제가 표현해 드리냐면 수익에서 누구를 뺄까요, 여러분? 비용을 빼면 이익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줄어드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네, 이렇게 그냥 쓸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는 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손실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럼 비용이 지금 증가가 될 거예요. 수익적 지출 처리하면 그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실제 빼는 금액이 더 커졌죠. 그럼 이익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되겠죠. 자, 이익의 종착지는 재무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우리는 자본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럼 자본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자본적 지출은 오히려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가요. 왜냐면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수익을 깎아먹을 일이 없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자본이 그거에 맞춰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에 무슨 부분? 아, 우리 뭐 고쳤어요. 수선. 또는 우리 기존에 고친 게 아니라 원래 흰색이었는데 까만색으로 바뀌어서 다시 흰색으로 바꿨어요. 유지에 대한 부분. 우리 왜 건물 짓고 나면 여러분 외벽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페인트가 벗어지거나 색이 바란다는 표현 쓰시죠. 그러면 바라기 전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유지 또는 원상을 회복한다는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건 모두 다 수익적 지출로 보아서 비용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능의 수준을 우리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따져봤더니 우리 건물이나 벽에 도장이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페인트 칠하시는 거겠죠. 파손된 유리가 있거나 기화가 있다라면 끼워넣거나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이라든지 벨트를 무엇하였다? 우리 대체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도 여러분 일정한 기간마다 타이어 교체하지 않아요? 그럼 그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수익적 지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자산의 외장 복구라든지 도장을 했다든지 또는 유리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 모두 다 수익적 지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익적 지출은 단기에 무엇으로 처리해달라? 비용으로 처리해달라. 자, 단기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단기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부분 수선비를 쓰겠죠. 근데 제가 왜 등자를 썼냐면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우리 아까 우리 자동차의 타이어 교체, 자, 이 부분은 수선비를 쓰지 않고 우리 뭘 쓰는 게 맞다. 차량 유지비. 업무에서는 여러분 차량 유지비를 쓰시든 우리 수선비를 쓰든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시험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유지는 모두 다 차량 유지비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자동차,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당연히 돈 나간 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 취득후 지출 부분에 팁박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우리 앞에 진도에서 이런 유사한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보면 무엇으로 처리할 거냐? 우리 유형자산 취득후 지출을 봤더니 지금 어떠한 경우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쵸? 어떠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비용으로 처리할 거 자산 처리하거나 자산으로 처리할 거 비용 처리했을 때 문제점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회계 오류잖아요. 자, 그거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잘못 처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면.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분명히 무엇으로 처리해달라? 자산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회계 처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차변에 기계장치, 우리 건물 또는 뭐 차량 운반부 이런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장치라든지 뭐든 간에 자산으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자산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슨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그래서 나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를 처리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자산이지만 얘는 지금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면 일단 그럼 자산의 금액은 과소하게 잡히겠죠. 그쵸? 자산 처리 안 했으니까 우리 자산은 과소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비용은 커지겠죠. 여러분 자산도 어느 변에 있죠? 자산도 차변에 있죠. 그쵸? 차변에 자산 등장할 거고요. 여러분 비용도 어느 변에 등장해요? 차변에 등장하죠. 그래서 내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 비용 처리했다 이 얘기, 아니, 우리 자산으로 처리할 거 비용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산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자산은 작게 되질 거고요. 비용은 뭐가 될 것이다? 커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수익에서 누구를 빼니까 비용을 빼죠. 그리고 나서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커졌으니까 우리는 이익이 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 이익은 마지막 종착지인 자본이 무엇 될 것이다? 같이 작게 계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자, 그럼 이제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차변에 등장하는 부분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나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라면 어떤 상황이냐. 자,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놓고 봤더니, 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차변에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차변에 자산 처리를 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뭐가 될 것이다? 커져 있겠죠? 그래서 자산은 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용은 처리를 안 했으니까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용은 작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우리 비용이 작게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뭐가 될 것이다? 커지겠죠, 여러분. 이익이 커지면 누구도 같이 커진다? 자본도 같이 커지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가 오류가 범해지면 우린 계속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계 처리 부분들 보면 자산 처리할 거 비용 처리하고 비용 처리할 거 자산 처리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같이 다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회계급수는 회계 2급, 회계 1급 급수 같은 경우는 전표 수정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전표 수정 문제의 대표적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걸 출제자들이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해놨다라고 지문에 줘버려요. 근데 글을 읽어봐도 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 맞아요. 그럼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 거 여러분이 뭐로 바꿔줘야 된다? 자산 계정 과목인 기계장치라든지 또는 뭐 건물 이런 걸 바꿔주셔야 돼요. 반대로도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 문제로도 많이 내는 문제이고요. 또는 이론으로도 이 원리를 묻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죠. 자, 예제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파손된 유리 등의 교체. 여러분,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어요. 자, 얘는 수익적 지출에 속하죠. 자, 건물 외벽에 도장 비용. 이것도 수익적 지출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기계 장치의 소모 부속품 대체. 자, 여러분, 소모성 부속은 수익적 지출이 맞죠. 네, 달았으니까 다시 끼워주는 거. 자, 증설이나 확장이란 글씨가 들었습니다. 증설이나 확장에 대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4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452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기존에 다른 수업했을 때 잠깐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에 가면 취득했던 부분, 처분했던 부분, 프로그램 위치 설명을 잠깐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 시험이 지금 무슨 부분, 전산 회계와 전산 세무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부분? 아니 고정자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잘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위치 부분들은 정확하게 갖고 가셔라 라는 부분을 본 수업 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52페이지 가시면 화면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수업은 뭐였었냐면 나 새로 산 건물이 있어요 라는 부분, 나 새로 산 기계장치가 있어요 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당의 연도에 단기에 나는 신규로 무엇한 게 있다? 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가액은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죠? 자, 그럼 신규로 취득한 취득가액 또는 취득 원가라고 했었던 부분은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하는 매입 원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여라도 매입과 관련된 조기 결제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주시면 됩니다. 아주 드문 예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 원가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서 어디에? 여기 4번 신규 취득 증가에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의 화면이고요. 이쪽은 유진이라고 해서 세무사랑 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K랩이라고 부른다겠죠. 교육 버전은 K랩, 실무에서 쓰는 건 세무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단기 중 취득이라는 글씨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취득 후 지출에 무슨 지출이 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 뭐로 간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럼 그런 지출이 추후에 발생이 되면 나 지금 건물을 사서 사용을 했다. 몇 년 썼는데 3년 사용 중에 우리 시스템 에어컨 다 정비했어. 그래서 천장에 에어컨을 모두 다 무엇하였다? 설치했다. 그러면 이 에어컨은 따로 단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건물 가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3년 전에 건물 취득해서 저는 벌써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이 에어컨으로 관련된 들어간 돈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5천을 어디에? 여기 단기 증가라고 하는 란이 있죠, 여러분. 이 단기 증가가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5천만 원을 우리 넣어줘야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부분. 그래서 실제 단기 증가가 있으면 어디다 넣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아니 이론에서 배웠는데 실제 업무에서 나왔으면 넣는 자리도 알아야 되겠죠. 회계 처리했다고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에 자동으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자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부분까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반이 자격증을 진행하는 반이기도 하지만 원래 실무적인 부분 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유형자산이 무엇이고 종류는 뭐가 있고 취득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취득했던 금액에 취득 후 지출이 나타났을 때 취득 금액에 가산하는 부분 또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걸 꼭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요, 뭘 들어가실 거냐면, 다음 강좌는 이제 유형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